지금 글로벌 경제는 부인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옛날에 해법을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 그렇죠. 가장 지름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통화량을 줄이는 것과 기업의 공급을 늘리는 거.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됐나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통과됐을 때 사실은 좀 부러웠어요. 법안의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자, 미국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와서 공장을 지어 라는 게 법안의 골자예요. 이 하이에크가 내놨던 처방이랑 저는 굉장히 같은 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룰 세팅이 된 거예요. 이쪽에서는 통화량을 줄여, 계속 열심히 줄여. 이쪽에서는 기업의 공급을 늘려. 그런데 그걸 왜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런 판입니다. 공장 안 지면 장사 못해. 너가 선택해.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미국의 투자는 늘어날 거다. 네,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나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김효진 위원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저희한테 해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리마인드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보따리를 풀다가 시간이 풀까 말까 밀당하다가 끝나가지고 지난주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뭐 위험 자산들이 다시 온기가 도는 건 이제 너무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네. 네, 경제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까지 이제 주셨고요. 그 뒷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해주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뭐 경제 안 좋은 거 알겠고 경제가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는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게 나오면서 좀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주식시장, 주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하락세가 멈추고 빠른 상승세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주식이 좀 올랐는데 지금은 최악은 좀 지난 것 같아. 물가가 뭐 내가 당장 2% 가는 거 원한댔어? 좀 상승세만 좀 잦아들면 나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꺾였어 저거 확실히. 그 정도. 예, 불안불안했는데 꺾였어라는 마음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이제 온기가 확 돌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최악이 지난 것만으로 좋아지긴 좀 어렵죠. 최악이 지난 건 사실 이제 그때뿐이고, 그렇죠. 뭐가 이제 향후에 뭐 좋아지는 게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좀 길게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내년 경제 2023년을 놓고 보면은 봄이 가장 어둡고 여름으로 갈수록 좀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봄이라고 하면 1분기 혹은 뭐 2분기까지 2분기 네네네. 초반 정도까지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때까지는 경제가 이렇게 뭔가 이코노미스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러면은 계속 이제 뭐 저희가 뭐 흔히 뭐 상고하저, 상저하고 뭐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네. 오히려 상고하저야 경제가 하반기까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야. 네. 이럴 때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잡는 포인트하고 봄이 그래도 가장 어둡고 그 다음부터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면은 좀 이제 좋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봄에까지는 좀 몸을 사린 그 전까지는 좀 몸을 예. 사린다고 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좀 할 수가 있죠. 이 항상 그 하반기는 좋아질 거란 얘기가 우리 참 많이 듣잖아요.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연준이 어쨌든 뭐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히고 나서 금리를 약간 좀 내리는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반기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 자체가 그래도 하반기 정도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교역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걸 이제 기대하는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고요. 뭘 보고 그걸 기대를 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제 보따리 지금부터 한번 보따리 풀어볼까요? 풉니다. 보따리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표를 먼저 보시죠. 네. 저희가 볼 때는 세 가지로 내년에 경제가 이렇게 위로 그래도 봄이 가장 어둡지만 그 이후부터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개예요. 저 세 개를 끌어모으느라고 쉽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네.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의 확대, 설비 투자를 말합니다. 설비 투자의 확대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준의 명분 있는 피봇.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방역 기조의 전환입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죠. 첫 번째, 공급을 위한 투자 확대.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까지 하고 보따리를 쌌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기업
기업체 방문을 굉장히 그런 많이 해요. 말씀하시죠. 네, 네, 네. 기업체 되게 방문 많이 하는데 자, 저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죠.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조금 그래도 경제가 숨통을 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정말 그 마음속 깊숙이에서 김 의원님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오셔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시네요. 이렇게 애둘러서 좀 실물하고 너무 좀 괴리가 있다. 주식은 뭐 갈 수 있어도 실물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급을 위한 투자 확대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 이야기를 몇 번 드렸을 네네네.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970년대 지금 글로벌 경제는 부인하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에요.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내후년에는 좀 탈출을 해야 될 텐데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옛날에 해법을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 그렇죠. 가장 지름길을 알 수가 있잖아요. 1970년대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였었고 이때 케인즈식의 처방을 했는데 뭔가 경제가 이상해. 그래서 이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4가지의 처방을 제시했어요. 이 물가를 누가 잡았냐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다 보니까 볼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금리를 많이 올렸고 물론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셨지만 이 이전에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짜놓은 이 프레임을 국가별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볼커의 의장이 나와도 물가를 못 잡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이에크가 어떤 식의 처방을 내세웠냐면 4개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여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여라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인세를 깎아줘서라도 기업의 공급을 늘려라.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그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던 노조하고 민영화를 좀 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권력을 좀 낮춰라. 뭐 이런 처방을 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자면 노조하고 민영화는 그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지만 지금은 좀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2가지. 통화량을 줄이는 것과 기업의 공급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올해 한 여름쯤 되니까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것만으로 진짜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괜히 이거 금융시장만 고생하고 금융시장 고생하고 또 실물 경제만 망가지고 이거 물가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졌단 말이죠. 1970년대에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에크라는 경제가 딱 등장해서 통화량도 줄여야 되고 공급도 늘려야 돼. 처방을 딱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인 대통령 총리가 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예, 그래서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예, 그래서 뭐 10년 좀 넘게 걸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어찌 됐던지 간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죠. 한쪽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고 한쪽에서는 기업의 공급을 늘려서 병목 현상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도 주면 되겠어. 자, 우리 내년까지 해볼까? 이러면 좋은데. 기업의 공급을 늘린다라는 것 자체가 금리는 오늘 밤에 모여서 중앙은행들이 막 결정을 할 수 있죠. 네. 내일 9시부터 딱 요 금리로 시작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공급이라는 거는 뭐 아무리 간단한 공정이라도 공장을 지어야 돼요. 생산을 하고 그걸 우리가 뭐 배나 비행기로 실어가지고 저한테까지 오려면은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물리적 시간도 걸리지만 네. 기업의 공급을 늘리라고 정부가 한다고 기업이 공급을 늘리진 않잖아요. 올리게끔 하는 작용을 할 수는 있죠. 뭐가 있어요? 네, 그럼 전 자연스러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유, 고맙습니다. 1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또 1분 빨랐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을 늘려야지 되는데 쉽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뭐 병목 현상 요즘은 좀 이 단어를 좀 다행히도 적게 쓰게 됐습니다만 병목 현상 가지고 한참 얘기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기업의 공급에 늘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가? 그러니까 카드가 여러 장 있으면 연준 그러면은 5%는 좀 그러니까 한 3%까지 올리고 너는 공장을 짓고 너는 뭐를 하고 너는 뭐를 해 이러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뜩치 않고 저것도 마뜩치 않은 상황에서는 통화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게 기업의 공급 활성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프로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리고 저와 만났던 그 기업의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설비 투자 해가지고 하면 좋죠. 근데 이 금리에
이 악화되는 수요 전망에 네. 정부가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는 정책은 알겠습니다만 그거 실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됐나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통과됐을 때 사실은 좀 이상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법안의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굉장히 많은 돈을 에너지에 투자하고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그러니까 자, 미국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와서 공장을 지어. 라는 게 법안의 골자예요. 골자인데 이 하이에크가 내놨던 처방이랑 저는 굉장히 같은 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지라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 미국 내 기업들한테 그거 강요는 못하지만 미국으로 들어와야 팔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예. 생산을 늘릴 테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럽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딱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저게 되게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실무랑 정말 달라서 더디게 될 수 있지만 네. 미국은 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룰 세팅이 된 거예요. 이쪽에서는 통화량을 줄여. 계속 열심히 줄여. 이쪽에서는 기업의 공급을 늘려. 그런데 미국은 그걸 왜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미국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수출하는 나라들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게 만들면 되지 않겠어? 제가 그렇죠. 언어를 좀 순화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판입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라고 보고 저희 아직 뭐 미국 선거도 하고 뭐 2년 뒤에 대선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뭔가 미국에서 정책이 나왔을 때 항상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걱정이 지금은 반짝인데 뭐 상하원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책들도 사실 끝까지 정책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끝까지 힘을 받지 못하는 정책들도 있었죠. 근데 저는 이게 미국에게 굉장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이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공급을 늘리는 그러니까 한 카드만 연준만 그럼 금리를 뭐 10%까지 올릴 거예요. 15%까지 올릴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을 이제 정석으로 가고 있다. 아니 근데 그게 라는 이야기를 공급을 드립니다. 늘린다는 게 예를 들면 그 한 공장 기존의 공장에서 500개 생산하던 거 1000개 늘리면 전 이게 효과 있을 것 같은데 공장 자체를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IRA는. 네. 그러면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건 인건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게 물가를 낮추는 데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역시 오늘도 날카로운. 아유, 네, 레이저 면도날입니다. 그게 네.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굉장히 빨리 나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경제가 오히려 얼마나 좀 쪼그라들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투자는 경제가 가장 어두울 때 이제 애니멀 스피릿을 가지고 이제는 네네네. 투자 다시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도 낮아지고 원자재가 비용들이 낮아질 테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 막 당장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해서 네. 세부 조항을 각 국가들, 각 기업들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막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시차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막 확 얹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뺐지만 말씀하신 방식은 정 프로님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케인즈식의 방식인 거예요. 케인즈가 저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친하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수요예요. 그러면 수요가 더 얹어지면 물가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네. 이건 이제 케인즈식의 처방이고 70년대에는 그게 잘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에서 뭐 한쪽은 되게 수요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공급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시대마다 좀 잘 맞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70년대에는 수요가 줄어든다고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공급을 늘려. 라는 네. 이제 처방을 했던 거고 지금도 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대방을 움직일 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페널티를 줄 수도 있잖아요. 인센티브 듣기만 해도 되게 흐뭇한 단어네요. 근데 인센티브도 되게 중요한데 페널티에 조금 더 빠르게 상대방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저는 상당 부분 좀 페널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 안 지면 장사 못해. 너가 선택해.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미국의 투자는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차트도 갖고 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미국하고 중국의 자본 스톡이에요. 자본 스톡? 예, 자본 스톡이 말이 어려운데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D나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유형, 굴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공장 뭐 이런 예, 거요? 정말 공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옛날부터 많았어요. 저게 30년 쓸 수 있는 건 30년 계산하고 10년 쓸 수 있는 건 10년 계산,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산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인데, 저게 미국은 그동안 공장을 짓지 않았죠. 아웃소싱으로 해결을 하고 저 공장을 짓는 돈으로 R&D 하고 기술 짓고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짓고 양자 컴퓨팅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공장을 오히려 야 이거 더 줄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중국이 무서운 기세가 눈으로 보이시죠. 중국이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것들이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지금 역전이 역전이 된 거죠? 되어 네.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아마 팬데믹이 없었으면은 야 우리가 무슨 이제 공장이야, 우리는 기술로 가는 거야라고 하면서 저 지표에 대해서 마음은 좀 무겁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팬데믹이라는 황당한 사건을 겪다 보니 공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막 못도 없어, 장갑도 없어. 그래서 아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분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런 법안들,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법안들이 나타나라고 한다면은 그렇구나. 이제 투자가 미우나 고우나 좋으나 나쁘나 한국 입장에서요 네.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만 투자한다고 이렇게 미국 중요한 나라고 선진국이고 대장국가인 거 알겠는데 그럼 미국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뭐 이렇게 되게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도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 장표를 보시죠. 아, 이게 지금 중국의 중부지방인가요? 중국의 지도인데 네. 그 글이 되게 많은데 동수서산이라는 아하.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동수서산. 같아요. 예, 네.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에서 계산한다. 그렇습니다. 수산. 예, 그래서 동쪽에 있는 중국은 이제 신인프라라고 하는데 동쪽에 있는 뭐 5G도 있고 네.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이런 중국에서도 신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동사우수선. 한번 저랑 오디오 겹쳤는데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동사우수선. 네. 어떡하지? 그 누가 찐닝님이 가르쳐줬나? 요 정도 저 중국은 기본이죠. 요 정도도 못하면 안 됩니다. 네, 요거는 뭐.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너무 안 받아주시는 거 네. 아닌가요? 그럼 다시 장표로 돌아가시죠. 동수서산 들을 때마다 생각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영사우스산. 네. 좋습니다. 네. 그 이제 동수서산 프로젝트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에 중국에 투자를 했었던 분이시라면 서부 대개발 계획 뭐 이런 그렇죠. 거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동쪽이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저쪽은 옛날부터 저희 예전에 부산이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네. 중요한 도시였듯이 중요한 도시들이 너무 저 동쪽에만 있는 거예요.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이 안쪽에 내륙 쪽에는 이제 포텐셜이 많으니까 그거를 뭐 철도망을 깔고 뭐를 집을 짓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수년에 걸쳐서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 표현 근데 좀 절박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뭐 3%대다 4%대다 5% 굉장히 낮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이게 좀 중국이 좀 불안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네. 3년임 한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내부적인 성장 그리고 뭐 정치적인 안정 모든 거를 다, 그리고 미국과의 분쟁 이런 거를 다 합쳐놓고 봤을 때 균형 발전이 늘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서부 대개발이 아니죠.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못지않게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 동수서산 얘기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데이터로 잡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직은 중국에 이제 mRNA 방식으로 백신을 아직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으로 막 사람을 보내고 그러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슬로건처럼 느껴지시지만 저런 걸 한다라는 생각이고, 유럽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정프로님 투자하실 유럽이요? 거잖아요. 예. 유럽 해야죠. 유럽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해야 되죠? 유럽이요?
유럽은 저는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대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저는 채권으로 갑니다. 정확히 좀 제 질문하고 핀트가 안 맞는 대답을 주신 것 정확히 안 같은데, 네. 유럽은 네. 이제 뭐 평화협정을 에너지? 맺을 수 있다. 최근에 뉴스들이 좀 있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죠. 에너지 자립을 해야 돼요. 에너지 자립해야죠. 네,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기 에너지 때문에. 인디펜던스. 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에너지 부분에 투자해야죠. 네. 인베스팅 에너지. 네,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얘기를 한번 이제 한 15도 위를 보시고 15도 위를 보고요. 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투자를 많이 하겠네. 음흠. 중국도 동수서산 그래 해야지 뭔가 하겠네. 그리고 유럽도 에너지 투자를 하겠네. 그러면 다 좀 엣지가 다르죠. 미국은 미국대로 요거를 하고 할 게 있다. 예, 중국은 중국대로 요거를 해서 이게 뭐 싹 합해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대형 주도주가 탄생을 하겠죠. 아하. 근데 지금은 약간 어다르는데 뭐를 좀 하기는 한다네요. 그래서 이게 막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러면서 막 다음 달부터 막 물밀듯이 쏟아지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내후년이 될지 그거는 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별로 다 플랜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당장의 경제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럼 내년 말까지 질질질 밀릴 거냐. 네. 왜냐면 경제가 정말로 어두워지고 나면은 이거 U자형이에요. L자형이야. 이제 우리가 저 물가를 이겨낼 수 없을 거야. 이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 구도는 계속 가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내년 뭐 봄이 되었건 겨울이 되었건 우리가 아마 걱정을 하게 될 거예요. 걱정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때 근데 투자가 늘 수 있다던데 그러면 그 투자들이 정말로 기업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부마저 우리 이거 좀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 라는 태도인 건지 아니면 자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뉴스를 제가 볼 때는 내년 봄에는 그 뉴스보다 어느 뉴스보다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럼 제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드렸어요. 설비 투자 종목도 지금 저희가 뭐 구리다 뭐다 뭐 얘기했는데 되게 확 와닿지도 않고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들이라 저거를 아주 종목이나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끌어올려면은 저희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개의 교집합이 뭐냐? 그럼 걔가 세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다양한 이제 리서치와 고민들이 이제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포인트를 줘야 될 거는 정부를 주도로 한 기업의 설비 투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같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 중에서도 뭐 고용 중요하고 물가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설비 투자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마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사이클에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아까도 상저하고 상고하죠 이런 얘기 했는데 소비는 GDP에서 미국은 70%, 한국도 뭐 한 55%, 60% 차지하기 때문에 제일 큽니다. 근데 우리가 막 가계부를 아껴 써도 소비를 막 반토막으로 줄이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굉장히 안 좋으면 마이너스, 굉장히 좋다 그러면 막 4, 5% 성장. 그래서 굉장히 막 빵빵빵빵 성장하거나 굉장히 쪼그라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설비 투자는 안 하면은 또 막 마이너스 막 50%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전면 셧다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도 잘 돼? 그러면은 자 돌려 자금을 막 모집을 해서 막 공장들을 지으면 몇백 %씩 늘기도 그렇지. 해요. 이런 데서 사실은 사이클이 나오거든요. 빠르게 변하고 많이 변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여기서 뭐 소비가 좋아지면 또 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 정부를 주도한 기업의 설비 투자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의 투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투자 언제부터 나올지도 모르는데 내년 봄이 가장 어둡고 그 다음부터 풀릴 거라는 거 약간 좀 약하지 않습니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마저 보시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좀 나와서 제가 뭐 테일러를 업데이트 버전 만들었다. 그렇죠. 네, 이런 네네.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KB가 예, 한 2분 정도만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은 미국의 실업률하고 물가를 넣어서 미국의 적정 금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룰이 굉장히 파워풀했던 거는 저기 제 여의도 여기에 앉아 있는 제가 계산한 값하고 정프로님이 계산한 값하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계산한 값하고 같다라는 게 가장 파워풀한 지점이었습니다. 네. 올해가 아니죠. 작년부터 제가 가장 좀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 이코노미스트시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야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컨센서스 말고요. 예, 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야 됩니까? 적정한 금리는 얼마입니까? 근데 그 질문이 되게 안 나왔으면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답을 몰라서. 그래서 올해 이후에 저희도 기준금리 전망을 굉장히 밀접하게 했지만 이 연준 위원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시장도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규칙, 룰이 없어서 그런 거였다라는 거고 저 테일러 룰이라는 게 2010년부터는 아마 못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왜냐하면 2010년부터는 뭐 제로 금리도 하고 양적 완화도 하고 물가가 굉장히 낮게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저게 옛날에 그런 룰이 있었대. 옛날엔 좀 잘 썼나 보지. 지금은 네.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 동료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분명히 누가 정프로 룰을 만들었을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막 몇십 명, 몇만 명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했을 텐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네. 지금 돌아놓고 보니 숫자가 너무 높아서 발표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막 9%, 10% 이렇게 나오니까 올해 초만 해도 금리가 0%였는데 금리가 뭐 8%까지 못해도 8%까지 올라갈 겁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거를 좀 내보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죠. 그 다음 장표의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장표는 되게 복잡한데 네.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내년 봄이 되면 연준이 올려놓은 금리보다 미국 경제가 요구하는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뭐 업데이트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미국의 금리, 미국에서 요구하는 금리는 7%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뭔가 물가가 이제 좀 잡힌 것 같고 주택 가격도 하락하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서라도 뭐 렌트비도 꺾이겠지라는 이제 생각들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계산을 한 게 7%가 나오니까 이렇게 비둘기적인 멘트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저보다 더 정교하게 만든 수십 가지의 테일러를 업데이트 버전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렇죠. 거의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미국에서 올려놓은 금리보다 미국 경제가 요구하는 금리가 낮아지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네, 금리를 네, 네. 뭐 인하를 쫙쫙쫙 하든 그렇지. QT를 우리는 이러한 경제 상황이 됐고 우리의 자체 룰로 하니까 미국의 적정 금리가 대충 요 정도여서 우리는 QT를 뭐 중단하겠습니다. 규모를 더 이상 늘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연준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물가 너무 징글징글해. 언제 잡힐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뭐 대중을 잡기가 어렵죠. 저는 그러니까 올해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미국 기준금리, 최종금리죠. 최종금리의 컨센서스가 4.75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4.75가 어디서 나온 숫자지? 이게 뭐 똑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닌데 5도 아니고 4도 아니고 4.5도 아니고 저게 무슨 근거가 있을 거야. 그냥 말한 게 아닐 텐데 왜 4.75일까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연준이 매번 FOMC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의 물가는 이렇고요. 실업률은 이렇고요. 성장은 이렇습니다. 그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숫자들을 제가 만든 테일러를 업데이트 버전에 넣으면 4.75가 나와요. 그래서 4.75가.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그래. 저도 뭔가 업데이트 버전을 만들었는데 저거 믿어도 되나? 내가 투자자분들한테 저거를 발표하면 도움이 돼? 라는 걱정이 되죠. 두려움이 있죠. 근데 막 이렇게 저렇게 역산을 해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만들긴 했나 보네 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봄이라는 시점이 되게 마음에 남으시겠지만 최근에 네. 물가가 이러다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바뀌고 제가 아까 물가하고 실업률을 넣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물가가 바뀌면 저 봄이라는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고 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줄 알았더니 역시 글렀어 라고 하면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늦춰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다음 장표에 있는 게 굉장히 숫자만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저기서 이제 맞춰보면 돼요. 오늘도 보따리를 이제 이쯤에서 한번 또 싸볼까요, 그런데?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요 표에서 맞춰보면 된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굉장히 조금 올해는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어지러웠지만 내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네.
내년 봄이 가장 어두운 시점. 그 이후부터는 조금 풀리는 흐름을 예상합니다. 아. 예상하는데 뭐 그냥 그럴 것 같지 않아요가 아니라 기업, 정부를 주도로 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계획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준이 명분 있는 피봇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꼭 내년 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달리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도 지금부터 바닥 찍고 쭉 올라가는 거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굴곡이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네. 주식시장 올라가요 그냥. 주식시장은 또 경기가 다릅니다. 네, 주식시장 갈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맞아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여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